자, 반갑습니다. 다자하오, 진텐, 덴치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답답한 게 말소리가 잘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목소리 들리는지 그 채팅으로 얘기 들려줄래요? 들리나요? 예. 반가워요. 자, 오늘 시간에는요,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 지금 3명이 참가를 해 있어요. 제가 출석을 불러볼 거니까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흔적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면 채트 채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좀 해주면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강건명, 제가 그러니까 강주영, 개보,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을 채트에다 주세요. 고영찬, 고윤진, 공병, 정말 답답하군요. 곽희연, 고영찬, 곽희연, 고윤진, 구정환. 다른 분들 그걸 안 했나요? 권간, 권은비. 이것도 지금 학생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셔가지고 방송화돼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이렇게 방송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잠게 하게 돼서 너무 참 서로 간에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제가 지금 혹이나 몰라서 혹시 코가 들리나요? 그렇군요. 지금도 들리나요? 괜찮죠? 지금 혹이나 몰라서 제가 노트북을 2개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럼 양해해 주시면 좀 괜찮죠? 정말 이 강의가 서로 간에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많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12시 반까지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좀 이렇게 빨리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고, 오늘 시간분들이 지난 시간에는 동양 미술이 아름답다 이런 걸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가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아름답지 안 아름다울지 아름답지가 않을지 이런 것들은 나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움을 또 들리죠.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감성지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행복이듯이 우리 이런 그 감성도 내가 느끼면 예술가가 그걸 만들어서 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예술가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건 또 뭐 바이올린을 키건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나타냈을 때 그 느낌이 내가 어떻게 해서 확장시켰을 때 그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감성지능이다. 우리가 머리 IQ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감성에 대해서는 그건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지능을 좀 키우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의 원천이고 정말 우리가 인공지능은 다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감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기계도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때 정말 행복의 원천이 아닐까. 내가 느껴지는 거, 아름다운 음악을 보면서 눈물 좀 흘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거고 또 그것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창조 행위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여러분들 몫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과제도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냈고 그래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좀 지난 시간에 무대 정서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동양 미술이 어떤 감회가 있을까? 어떻게 나타났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쪽으로 한번 하겠어요. 지금 오늘 시간이 유교와 두교가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음,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실 얘기할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굳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들은 이런 시간들 같이 공유 한번 해보면서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양 미술을 한번 해보겠다, 알아보겠다 이제 그런 시간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이 동양 미술을 지금 발휘하는 장르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회화, 서예, 문인화 요 세 가지 파트만 좀 한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넓으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화라는 것은 뭐 이게 다 회화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외면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고 그렇죠. 외면적인 것, 내면적. 음? 내면적인 것은 나의 마음을 형상화시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외형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내면적인 것에 회화가 있다라고 하면 외형적인 것은 뭐 조각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겠죠. 또 우리가 토기도 있겠고 크게 얘기해서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장식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탑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확장할 수가 있지만 좀 우리가 한정시키는 것은 내면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우리 그 화가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우리 중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은 우리 조선의 시대에 거의 제일 간 화가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겸재정선이 한양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지금 한강의 그 변 주변을 그린 그림이에요. 어? 이게 뭐 아름답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연과 함께하는 그 옛날 사람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동양의 그림들은 요 그림은 정말 우리 중국의 원대의 예찬의 그림입니다. 우리 예찬의 그림은 정말로 이 중국 원나라 때 원말 사대가로서 정말 그 좋은 그림. 난 예찬의 그림을 참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찬의 그림을 보면 이게 알다시피 이 분위기가 다 물이에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 물이 왜 저렇게 물을 그렸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 그림에는 사실 예찬의 그림은 이 앞에 요 부분이고 요 그림 부분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 가운데가 사실 비워둔 거라고요. 왜 비워뒀을까요? 흐르는 물을 좀 생각을 해보라. 응? 흐르는 물 속에서, 응? 흐르는 물 속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것을 아마 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정자에는 사람이 없어요. nobody there. 응? There's no one there. 응?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하면서도 응? 다이나믹하고 잘 그림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전달이 돼요. 왜? 그냥 좀 거칠어. 좀, 좀 우리가 동양의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좀, 졸박스럽달까? 이런 말이 좀 있어요. 이런 말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렇게 울림을 주고 있고, 응? 또 여기 이 그림은 벽천 나상공이란 그 현대 화가예요. 이 사람의 그림은 그냥 뭔지 모르게 꿈속을 걷고 있는 듯한. 응? 보세요. 다 이 구름이 안개 쫙 해가지고 이게 구름인지 안개인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늘에 있는 선녀가 드는 그런 기분, 응? 천사가 드는 기분. 얼마큼 색상이 조화롭고, 또 격추가 있고 신비스럽고 그렇습니까? 이 그림은 나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찬의 그림이 쓸쓸함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면 이 그림은 내가 뭔지 정말 동화 속의 공주가 된 듯한 우리가 여기 보면 복사꽃이 다 피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구름이 같이 함께 함으로써 그런 그 신비스러움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동양 예술이 가진 동양 회화가 가진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서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예는 글씨를 매개로 한 예술이 서예예요. 우리 중국에서 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글씨를 매개로 한 예술이 서예인데 도대체가 글씨가 예술이 있을까요? 왜 글씨를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까요? 글씨는 그 사람의 글씨를 보면 심정적 필정,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서예가들은 이 글자를 가지고 부실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서예가는 제가 이 붓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 붓을 가지고 이 붓에서 철학이 나타나요. 왜? 서예가는 평생 이 붓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왜? 한일자를 그으면서 있잖아요. 한일자를 그으면서 이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이 모피를 가지고 거기서 힘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내 온몸으로 축적을 시켜요. 그게 우리가 필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만날 때 서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붓을 접었어요. 거기 지금까지 와서 제가 풍죽이란 그림을 그려서 제가 전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글씨가 자체가 예술이 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그런 개념이 바로 서예가 되겠는데 우리 서예는 우리 중국의 왕이지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왕이지. 조선시대는 누가 있어요?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옛 어른들은 붓을 안 잡은 사람이 없었죠. 응? 문인 묵객들은 붓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붓이 문인들이 잡는 이 글씨가 예술이 됐다고요. 우리가 정말 아쉬운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 살면서 한자,
한문이 아니라 한자라는 그 한문의 그 글자 캐릭터도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항상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쉬운 게 동양의 사회에서 어떻게 한자를 모르느냐? 응? 한자를 한자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예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 우리가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 시간에 5%만 투자하면 천자문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학생들은 정말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 일단 한자의 글자 대부분 서예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서예로 해서 정말 서로 정감도 나누고 의사소통도 하고 또 그것을 경지까지 끌어올려서 그 맛을 탐미를 했는데 정말 그 맛이 아는 사람들만 아는 맛이에요. 어떻게 그런 맛이 있을까? 정말 아쉽다는 게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게 좋은 글씨야 참 훌륭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왜? 내가 안 해보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때는 서예란 글씨를 매개로 한 것이 서예구나. 그 다음에 옛 어른들은 정말 글씨를 매개로 해서 예술을 삼아왔고 그런 경지가 있었구나. 내가 못하니까 아쉬울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더 내가 좀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예가 하여간 예술이 글씨가 예술이 됐다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글씨가 이런 글씨예요. 이게 바로 왕이지가 쓴 글씨예요. 정말 왕이지는 서예의 성인이라고 그래요. 서성이라고 불러요. 서예의 성인.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동진시대의 왕이지의 글씨를 보고 나서 왕이지의 글씨는 중정의 글씨다. 이렇게 해서 왕이지가 그냥 뿌린 글씨예요. 어떻게 그냥 어떤 뭐 출품이 아니라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친구들 모여서 아이고 우리 한 잔 먹세요.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쭉 써내가 글씨예요. 그런데 그 글씨 속에 뭐가 있냐면 거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글씨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술이 안 돼. 그렇지만 내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글씨는 내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 뭔가 딱 거슬리게 있으면 그 거슬림 자체가 나에게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실타래가 엉켰다가 쭉 이렇게 풀려가듯이 응? 풀려가듯이 서해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딱 막힘없이 그렇게 풀어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그 술 한 잔의 술이 그런 의미가 주고 있고 왕이지의 이런 글씨들은 이게 이제 행서라고 하는 그 글씨들은 그런 것들 대부분들인데 거기에 왕이지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왕이지의 바른 마음 흔들이 좌우 편향되지 않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중정이라 그래요.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 내 마음이 바듯해요. 그 마음 글씨도 바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글씨에 손을 봐라 하는 것들도 그 사람의 실체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가 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왕이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 어른들은 왕이지의 글씨를 보고 나서 서예의 전문으로 삼았어요. 그게 왕이지 글씨가 되겠습니다. 이 글씨는 추사 김종인 선생이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예요. 우리 그 강남에 그 봉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봉원사 절이 현판 우리가 그 대장경 같은 거 모아둔 그 현판을 보관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이게 판전이에요. 그래서 그 판전이 그 건물의 현판 이름이 판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전의 글씨를 추사가 썼는데 이것은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인데 이 글씨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도 이만큼 쓸 수 있겠다. 이것도 글씨야? 이렇게 위대한 화가 서예가가 이런 글씨 썼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글씨를 보여준 것은 바로 뭐냐면 서예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잘 쓰는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면 잘 쓴 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은 잘 그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내 마음이 일단은 잘 써야 되겠죠. 근데 궁극점, 지향점은 잘 쓰는 데 있지 않다. 왜? 내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잘 쓰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점이 있다. 그 너머의 점이 뭘까? 그 너머의 점이 예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쓰는 글씨는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 자판의 글씨들이 보면 다 잘 써진 글씨야. 신문의 글자들이 정말 바른 글씨들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글씨를 보면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열지 못해. 닫혀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이 예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 예술의 범주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그런 경지를 넘어서서 있는 그림. 그걸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졸박이라고 그래요. 응? 졸박. 졸박이라는 것은 좀 해학. 좀 졸박이라는 것은 좀 못 그린 것이 있어. 그런 그림이에요. 이 추사의 판결이라는 글도 정말 3일 전에 죽기 3일 전에 쓴 글씨인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글씨. 모든 걸 다 산을 넘어서 다 넘었을 때 볼 때는 아동으로 돌아가듯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들어가면 애가 되듯이 그런 글씨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동양에서는 졸박이라고 한다. 그 졸박도 못 쓰는 것들 자체도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경지가 바로 예술의 경지다. 여러분들 해주고 싶어요. 왜? 동양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서양도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 너머의 경계가 있다는 이러한 의미. 경계 너머의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너머의 경계는 정말 편안한 관계, 숙성의 단계. 우리가 everyday, you have to practice, everybody, everyday. 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 연습해야 돼. 그렇지만 practice and practice. 연습도 연습. 그 이후에는 읽는 단계예요. 읽는 단계는 내 마음에 놓이는,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놓이면서 내가 좋은 거. 그걸 자오라고 그랬죠. 자오. 우리가 오라고 할 때 오자가 있어요. 레크레이션 오자. 그 스스로 자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한 거. 그 레벨이 동양에서 예술이 추구하는 단계가 자오가 아닐까. 모든 궁극은 서예이건 그림이건 피아노건 예술은 자오에가 포커스가 있다. 경계 너머의 경계. 그림에서는 우리가 그림이나 서예나 동양에서는 그걸 보고 그런 예술의 대표적인 것들이 졸박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씨는 한글인데요. 나라 말씀이 중국이 달라. 이런 글씨는 이 사람은 이 서유환이라는 사람은 한글 서체만 글씨 썼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풍직이라는 그림을 많이 소개시켜줬는데 한글의 서체만 써서 한글이 저 사람은 한글이야. 이렇게 네이밍이 됐을 때. 그리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술은 발전이 아니라 즐김이에요. 그게 체오라고 그래요. 체는 체득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이 고매한 경지를 체득하는 거. 그게 체오라고 그래요. 그 체오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 우리가 동양 예술의 이 누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그런 예술의 흐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향유를 해볼까. 그걸 향유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양 미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좀 바꿀 수 있고 윤기가 나고 더 나아가서 윤택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 바탕, 베이스먼트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느껴본다는 것, 거기에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보 서예관이나 이 서예관은 한글로 해서 그런 걸 느꼈던 사람이고 또 여기는 이누에이지 강함이라고 했는데 이 분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풍죽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 내가 이분의 정신과 사상과 철학을 내가 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이 대나무 그림, 요 뒤에가 대나무가 있죠, 여기 지금. 이분이 그린 그 대나무 그림에서, 나는 좀 정신을 이어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 대나무 그림이요. 그 대나무 그림이 빳빳한 그 맛이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음? 좋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예요, 나한테는. 근데 그 전부가 한 가지인데, 한 가지가 또 나의 삶에도 전부야. 왜? 내가 예술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아까 채우라고 그랬죠? 좌우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찾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잘해야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하다 보니까 길이 되고 또 가다 보니까 그게 학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동양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에 내가 쭉 이렇게 좀 소개해 줬는데 그 블로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전시를 보고 나서의 나의 느낌 또 나의 평 그런 것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고뇌해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린 이 강함 송승용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풍죽의 그림을 보고 나서 그렇게 유추를 해나가다 그런 거예요. 어?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서관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서관대는 작은 것으로서 큰 걸 본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통해서 동양 예술을 봐.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술은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세상에 예술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의 시작점들은 나의 나의 발견, 나의 행복, 거기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학문과 예술이 같이 김하고 있다. 정말 이분이 이렇게 앉아서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얼마큼 정가요. 붓을 다 빨아놓고 나서 붓을 쓰고 나서 항상 빨아요. 빨아서 딱 여기다 걸어놔. 그리고 돗자리 딱 하면서 이 모습이 좀 범접할 수는 우리 보통 유화나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좀 옷이 더티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이 이렇게 씻고 나서 이런 자세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에서 좀 어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바뀌고 또 예술이 아닐 수가 없다. 아니게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분이 그린 그 대나무 그림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호남 지방에서 이 사람 그림이 한 폭씩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후에 동양예술 배우면서 매화서옥도건, 뭐 탁족도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한테, 그 사대부들한테 유행, 트렌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웬만한 사대부들은 탁족도가 유행하면 탁족도는 다 자기 집에 한 폭씩 있어. 또 우리가 소설파경도 이런 그림들도 있고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 선비로서의 속성, 선비로서의 품격 정말 이 대나무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꼿꼿하면서도 선비 정신.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코드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서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인화, 또 사부화, 뭐 이가서, 서예가, 유화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사실 쉽게 해서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문인이 그린 그림이 문인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문인이 그린 그림은 뭐냐? 문인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문인은 요즘은 문인이 아닌 사람이 없겠죠? 문인은 글자만 알면 문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은 문과생, 이과생 그런 말 있죠. 이과생은 문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문인의 범주가 어디까지 가일까? 난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난 이걸 논문으로 썼어. 왜? 문인화의 말만 자꾸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문인화랑 그 개념을 가지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목소리가 많이 울린다고요. 죄송해요. 그러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지금도 울리는 거 좀 봐주실래요? 목소리가 울립니까? 지금도?
목소리가 울려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내가 지난 시간에 너무 당황을 해서 지금 노트북 옆에다 두고 그래서 조금 띄워놓고 했는데도 울렸군요. 아, 너무 미안합니다. 잘 되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요. 그래서 문인화란 그 그림에 대해서는 나의 그 블로그에 가면 그 문인화에서 우리 옛 그림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우리 옛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는 시는 나의 마음을 우러내는 건데 물론 시서화가 다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시는 문자란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림이라는 것은 문인의 그림이라는 것은 그림 자체에다가 거기에 또 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은 또 시가 들어감과 동시에 서가 들어가요. 시가 어떻게 들어가요? 서로 들어가요. 그러면 시, 서, 화가 이렇게 잘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격조가 있다. 우리가 유치하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치하다. 유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 하는 것은 뭐랄까 유치하다 하는 것은 눈이 있는데요. 눈이 볼 줄 아는 사람만 그게 보여요. 나는 제가 아시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사람 그림을 이제 제 전시를 하는데 평을 써줬는데 그분의 그림을 좀 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유시뽕이라는 게 저런 것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한테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신 그림이 유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당신 참 글씨가 너무 유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내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배울 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울 때 자기 멋대로 그리면 정말 사람 따라 다르겠는데요. 그런 그 속된 것들을 속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속된 것을 가르쳐 깨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아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인화 같은 경우는 못 그린 것이 좋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못 그린 것이 유치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치하다고 못 그린 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졸범이라는 것은 유치가 아니에요. 격조예요. 그리고 진보고 또 나아감이고 여튼지 간에 이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문인의 그림이 문인화인데 여러 선비들은 대부분들 문인의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것들도 조선 문인의 힐링 공간 이걸 내 연재를 하고 있어요. 내 홈페이지 블로그에 가면 조선 문인의 힐링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 문인이 힐링을 해. 그런 공간이 바로 문인화다. 왜? 나의 마음을 털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재를 해요. 어떻게? 사람마다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국연구소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복해요. 왜? 한 사람의 예술가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그림을 같이 읽어내요. 읽어내고 내가 올려줘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는 뭐예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는 우리가 쉬운 말로 조선의 독립운동은 안중근, 윤복일, 이봉창 이런 분만 한 거 아니에요. 얼마큼 많은 의병이 있었어요. 의병 하나하나가 얼마큼 소중한데요. 왜 안중근만 훌륭하고 이름 모르는 의병들은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했다. 여러 사람들이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만 유명하고 이름 모를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는 좀 깨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하나씩 만들어보고 더듬어보고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그림도 있었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었구나. 이것들이 도처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또 풍성한 우리 선조들의 헤아려 볼 수 있고 단지 알아보지 못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특히 문인화의 그림에는 조금 재주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 문인들은 사군자를 거의 보던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이 곧 서예이고, 또 생활이 곧 메랑 그림이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만, 가급적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소실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좀 찾아보자 하는 것들이 나의 관점인데, 문인화의 그림들은 우리 선비들의 그 시와 서가 얘가 합해져 있는 부분, 우리가 그걸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시, 서, 화가 각 이렇게 동그라미 져서 같이 가운데의 삼원색처럼 딱 모아져 있는 그 분야가 문인화의 정서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인화에는 뭔지 모르게 끌림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말하지 않지만 좀 격조가 있어요. 그냥 시장에서 파는 그 그림 화가들, 화원 화가들, 그냥 밥 벌어먹을 사는 그림들도 좀 격이 달라요. 왜? 여기는 학문이 있고, 또 문인의 기품이 있고, 문인의 인품이 있고, 문인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문인화가 되겠는데, 대표적인 문인화를 이렇게 본다라면 이것은 그 남로 허건이라는 전라남도 목표에 사는 그 화가의 이제 그 남로 허건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증조 할아버지가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이에요. 소치 허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사 김정희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남도 진도의 울림산방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둬서 우리가 울림산방에 남정 문인화가의 계보를 잇고 있다, 이렇게 지은 분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남농 허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 자기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자기 아들 손자까지 6대 가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는 그 집안이에요. 근데 이분은 트레이드마크가 소나무였다. 이 소나무 그림이 아까 알려준 이 강암이라는 사람의 그 소나무 그림하고 정말 쌍벽을 이루면서, 전라남도 광주를, 이 사람은 거의 자기 할아버지가 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이었어요. 내가 여러분들 만날 때 이 사람의 그림이 최소 100만 원에서씩 팔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림 이꼴 재산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남농 허건이라는 사람의 소나무 그림이 되겠어요.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우리 아까 보여준 그 강암이라는 분이 그린 대나무 그림이에요. 우리 이 대나무 그림에서의 이 빳빳함이 있잖아요. 이 풍죽이라고 그러는데, 윈디밴부.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는요, 이 그림이 처음에서 사각사각 이게 막 들려요. 그러면서도 이 힘이 솟아. 그래서 이건 내가 그 부분의 대나무를 보고 내 나름대로 그린 대나무가 되겠어요. 이것도 첫 전시를 해서 좀 이 대나무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이 대나무로서는 좀 포근함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열이 있다, 이런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10가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를 가지고 10가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어떨 때는 있잖아요. 좀 포근하고 푸근할 때. 비가 오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얼마큼 풍성해요. 내 마음이 논일잖아요. 무드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 부분들은 그게 흠뻑 묻은 그 대나무의 이 정경, 따사로움, 또 포근함, 이런 것을 좀 맛보고 싶었고, 또 대나무의 속성은 또 뭐가 있어요? 폭풍 화살이 몰아칠 때, 팍 서 있을 때, 이 댄잎 가는 소리, 댄잎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이 마음,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부드러운 새싹, 이렇게 해서 이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나의 노님을 그렇게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예술의 세계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하나가 열이다. 하나를 가지고도 10개를 표현할 수 있다. 예술가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해야 되나요? 나는 제일 부러운 게요. 10년 전,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딱 문화를 보니까 설악산 화가, 설악산에 사계를 그린 화가가 있어요. 설악산 화가는 설악산만 그려요. 설악산 화가가 있잖아요. 설악산의 사계는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장소마다 달라요, 그림이요. 결국 사람은 설악산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왜? 설악산을 핑계 삼아서 나의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예술 아닌가요? 나는 대나무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그려요. 깨끗한 마음, 굳센 마음, 세찬 마음. 대나무에 다 들어있어요. 꿋꿋한 마음, 절개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물방울 작가는 물방울만 가지고 그리는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리지드가 아니라, 플렉셔블. 나의 마음에 논이는 장소, 논이는 공간. 이 공간을 내가 만들어내고, 만들어냄으로써 거기서 누리는 삶. 난 이게 예술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그 문이나 그림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건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은 이 세한도의 그림을 그려서 세한도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한도 그림은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은 세한도의 그림을 그리는데 추사 김정이를 내가 얘기하려면 거의 1시간을 해야 돼요. 왜? 추사를 추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문인화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왜? 추사라는 사람은 학문과 인품, 첫째 학문 인품보다도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추사 김정희의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대왕의 부마였어요. 영조대왕의 사위였다고요. 그런 왕과 대등한 그 집안 사람, 여러분들 그런 그런 레벨이 있잖아요. 왕과 사위가 된다. 그것은 거의 요즘도 뭐 이렇게 그러한데 얼마큼 그 기세가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추사에 와서 추사가 유배를 가게 돼요. 응? 유배를 가게 돼서 제주도 대정으로 유배를 갔는데 난 대정을 여러 번 갔어요. 이번 2월 달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딱 한쪽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유리안치라 그래. 유리안치를 하면서 거기서 주사가 얼마 이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대전에 가보다 보니까 거기에 풍토병이 있어요. 여름이면 파리 목이 얼마큼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막 습하고 병을 얻어요. 그런 마음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 부인은 다 육지 두고 왔는데 항상 가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같으면 전화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게 이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왜? 유배를 갔다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유배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벌 때문에 가는 건데 조선시대 유배는 이런 유배가 요즘 벌하고 달라요. 요즘 벌이 감옥에 가는 것은 가장 큰 것들은 비리잖아요. 비리가 95%.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유배가 가는 것은 없어요. 요즘 깜빵에 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유배는 유배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해요. 나는 유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유배를 가게 됐다 하는 것들은 그것도 못해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어요. 배 타고 가니까. 요즘은 그냥 샥 가버리는데 비행기 타고. 그래서 거기서는 유배를 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을 벗어나 정말 그 절의 고도까지 가버렸으면 그냥 세상에는 그냥 끝이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요. 쟤는 끝났구만.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우리가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가요. 이런 말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 절의 고도에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영매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자기한테 영매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역관이었어요.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해주고 이제 통역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청나라의 그 북경에서 가지고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 그 절의 고도까지 많이 보내줬어요.
그 추사가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야말로 진짜 사람이구나. 우리가 논어책 이런 말이 있죠. 세한연후에 지 성백지 후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한연후, 세한 날씨가 추워진 이후에 안다는 거예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 고두 절개를 세한연후에 지 성백지 후져라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서 세한 보람 거기서 세한이란 말을 따서 이 추사가 그린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한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세한도. 그래서 이 소나무와 이건 잣나무예요. 소나무와 잣나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그림에는 내가 문인화의 그림이 정신이 들어간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 그림은 여러분도 다 그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그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사라는 사람은 자기의 울분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왜? 추사라는 사람의 인품, 학식, 가문, 가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고뇌하는 흔적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문인화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추사에 대한 연구자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일본 사람이 일본에 후지시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북경대학 그 사람이 동경대학에서 청조문화의 동전이라는 그 논문을 썼어요. 청나라의 중국의 청나라의 이 지식을 동쪽으로 전달한 것을 논문의 주제로 삼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가 논문 주제예요. 청나라의 그 우수한 이 문물이 이 조선으로 전달이 되는데 추사 김정일을 통해서 보자가 논문 주제인데 그래서 청조 문화의 동전 동쪽으로 전달이 주제인데 그 사람이 추사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추사의 모든 것들을 모았어요. 지금 그 모은 것들 자료가 지금 과천에 있는 추사연구관이 있어요. 거기다 소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추사권을 모으다 보니까 다 자기는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추사의 모든 걸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1945년도 우리 이 2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지금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동경으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전쟁 끝날 때쯤 해서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 손재행이라는 사람이 추사 김정일을 또 연구자가 있어요.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문화의 복원데 왜 당신이 갖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뺏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본까지 달려가서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선생님, 좀 돌려주세요. 제가 돈을 얼마큼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거기를 정말 십수번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당신 같은 정성이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대신 잘 보관만 해다오. 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집이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원폭이 있었잖아요. 그 집이 그렇게 한 3일 후에 원폭을 맞은 거예요. 착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문인화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 추사 김정일 세한도다. 이렇게 지금 그 회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정수다. 근데 추사가 그랬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매 오경석이라는 사람한테 아까 추사한테 이 책을 준 사람이 영매 오경석인데 그 사람한테 그려준 고람정기라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매화서옥도예요. 요 매화서옥도는요, 매화가 이게 다 매화거든요. 얼마큼 봄에 지금 벚꽃이 한참 피는 것처럼. 근데 여기 지금 이 선비가 여기 이 선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선비가 메고 있는 게 검은 거예요. 검은 건데 검은 것도 친구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 매화서옥도라는 것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논문을 썼어요. 어떻게? 매와 소옥도에 가지고 있는 그 이 심리, 그것이 뭘까? 근데 오늘 시간에 할 것들인데 유교와 도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와 도교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교는 유학이고 도교는 도학이잖아요. 도교는 노자와 장자를 얘기하고 있고 유교는 맹자와 순자, 공자. 여기가 유교예요. 유교와 도교는 서로 지향점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교에서는 야 공부해서 뭘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하라 하는데 도교에서는 야 공부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자연이 제일 좋은 거야. 무의자연, 자연, 도법 자연. 자연이 제일 좋은 거지 왜 공부를 하려고 그래? 공부를 하면 머리가 피곤해. 야 하지 마. 그게 바로 서로 뭐냐면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우리 아버님을 기쁘게 해줘야 돼. 이게 요체예요. 근데 도교에서는 야 공부하지 말라니까 이 친구야. 왜 공부를 해? 편히 살아. 이게 도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인들은 바로 거기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자연이 좋으면 나도 알아.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어떻게 하냐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에 스님들은 절로 갔잖아요. 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우리가 예술이에요. 이 매화서울들 그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그 선비들의 마음도 담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탈이라고 해요. 일탈은 뭐냐면 내가 현실에 몸을 두고 있지만 마음은 밖에 나가 있어. 마음은 놀고 싶은 거야. 여기 사실 놀러 가고 그렇지만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와 악이 있어요. 우리가 예악, 예악이라는 것은 예의도 지켜야 되고 또 오락도 필요해. 예의는 뭐예요? 서로 간의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 회사로 얘기하면 사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게 계단이 있어요. 그게 사원이면 사장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이 예의잖아요. 에티켓이잖아요. 학생과 교수가 이렇게 층계가 있어. 그렇지만 그 층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인생이. 그렇지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것들이 악이다 그런 거예요. 악, 예악. 그러니까 예와 악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격식은 두 대. 우리는 한 마음, 우리가 그걸 동락이라고 그러죠. 같이 즐기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공감. 이런 것들을 해준 것들이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이 유학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유교와 도가가 그런 마음이 항상 이 선비들은 유교와 도가의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그림인데 그런 그림 속에서는 내 마음만이라도 막 깨우고 싶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여가를 통해서 정말 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초점 바로 뭐냐면 요 그림 속에서는 이 선비의 정말 육아적인 마음과 도가적인 마음이 같이 있다. 근데 육아와 도가는 뭐예요? 서로 간에 컴플리멘터리예요. 왜? 육아는 도가가 필요하고 도가는 육아가 필요해요. 그걸 상부라 그러죠. 상부. 근데 육아와 도가는 서로 대대관계야.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대관계죠. 대대관계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 기다리는 관계야. 내가 신랑이 신부를 기다려야 되죠. 신부도 신랑을 기다려. 왜냐하면 신부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신부가 아니야.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 그리워해. 음과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는 음과 양이 그런 그 대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상보가 되기 때문에 상보가 되는 것을 자체로서는 내가 만끽할 수 있다. 나를 채워줄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상보가 되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채워주면 뭐예요? 공감이 되면 내가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이상향에 우리가 무릉도원이라고 그러죠. 이상향에 지향하고 있는 그림이 이 매화서구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이 그림은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고람정기라는 사람이 그림이 되고 이 고람이라는 사람은 29에 죽었어요. 29에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고람은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재였어요. 추사 김정희가 제일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우리가 논어에서 공자님이 아내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했어요. 저렇게 어린 친구가 죽다니 슬프구나. 왜? 너무 전도양양하고 너무 훌륭한 친구들 죽으니까. 요즘 코로나로 지금 지금 난리가 없어겠는데,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탈리아 어디선가 이렇게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이 관을 묻을 것을 쭉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몇백 개 이렇게 땅을 파놨어요. 근데 갑자기 참 그러는데, 어?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슬픔, 그런 것을, 그 슬픔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추사 김정희도 이 그림을 그린 그 고람정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했다.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냥 현대 서예가예요. 현대 문인화. 보세요. 물이 있으면 헤엄치고 심이 나면 노래 부르고 힘들면 쉬어가세요. 이 말이 그냥 이것도 그림 아닌 그림.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죠? 왜?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너무 편안해. 그림이 그림일 때는 나한테 의미를 전달을 했을 때 어떤 거 막 너무 더 얘기해서 복잡하게 해서 그렇게 와야만 되나요? 확 벗어버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시험에서도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 이것도 하나 일탈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주는 그림, 이게 뭐 그것도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그림 속에서는 그런 맛을 주는 것들이 바로 문인하다. 이것도 보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고향집 하늘밭에 눈이 쌓이래. 눈이 쌓이리. 우리가 고향집이야. 뭐가 좀 헐렁헐렁하면서도 참 뭐랄까요, 좀 옛날의 향수도 좀 느껴지고 그렇죠. 이 국화 그래요. 이 국화를 보고 나서 국화의 속성, 매랑국의 국화 속성은 뭐예요? 오상이야. 오상이란 건 뭐예요? 오상. 서리도 서리에 대해서도 오만하게 생각한다. 그게 오상이에요. 국화의 속성은 오상에 있어요. 오상은 뭐예요? 선비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국화는 서리를 많이 꽃을 펴. 그게 아까 소나무, 전나무는 뭐 그랬지만 우리가 이 오상, 그게 국화인데 그 국화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글을 쓰면서 국화에 대한 속성을 생각을 하면서 그 속성을 내가 이해받아 보자. 우리가 그것을 동양 예술에서는 비덕이라고 그래요. 비덕. 비가 비유할 때 비자야. 영어로 얘기하면 compare to. compare. 비교해. 어떻게? 덕이라는 것은 덕이 있다. 덕은 뭐예요? 보이지가 않아. 여러분들 덕이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덕이라는 속성이에요. 덕을 키워가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만날 때 남녀가 착 만나면 불꽃이 튀잖아요. 그렇죠? 불꽃이 번떡 뛰면 그 불꽃을 가지고 근데 불꽃을 튀기는 게 속성이에요. 사실은요. 왜? 남자는 멋진 여자를 찾고 싶고 여자 또한 멋진 남자를 찾고 싶고 이게 자유주의 속성이라고요. 어떻게 그 나이에 덕을 생각을 해요. 근데 덕은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비저블이에요. 덕이. 인비저블. I cannot see. Because it is invisible. 인비저블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쌓아가야 될 것들이 덕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모든 지향점이 덕이에요. 덕이 있으면 있잖아요. 덕 불고 필유린 이런 말 들어봤죠? 덕 불고 덕이 있으면 불고 외롭지가 않아. 필유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must be요. 반드시 있어. 린 이웃이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넓은 사람들은 남을 이해해준 사람이에요. 남을 이해해주고 남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만 위한 공부는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정말 다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내가 너도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조금 지나서 덕이라는 속성을 발견하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된다. 부부간에도, 자매간에도, 형제간에도, 부자간에도, 친구간에도, 내가 서로 나타난 분야는 다르지만 덕이 있으면 덕 불고 필리를 했기 때문에 덕이 있으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업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나한테 딱 컨택이 됐을 때가 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에서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래요. 내가 클라이언트를 감동시키려면 나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사크가 있구나. 저 사람은 의의가 있구나. 저 사람은 배려심이 있구나. 저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그게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판단할 때도, 우리가, 물론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흔한 말로, 재산도 있고, 학력도 있고, 성격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차치하고 조금 지나가서는, 그 다음 레벨에서는 정말 빛이 나는 것들이 덕의 세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예술에서는 비덕이라고 그래서, 덕에 비유한다. 이 매랑국죽을 다 덕에 비유해요. 왜? 그래서 우리가 비덕물이다. 그렇게. 덕에 비유하는 물체다. 그런 물체로서는 매랑국죽이 있다. 매와 국화, 대나무, 난초 이런 것들이 다 덕에 비유하는 물체. 그렇기 때문에 사군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저 군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마음을 본받자 그렇게 얘기해요. 대나무를 보고 나서는 꿋꿋함, 절개. 우리가 난초에서는 청결, 청향, 그걸 본받자. 이 국화에 대해서는 우상, 설도 얘기하는 그런 이 기계,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동양 예술의 어떤 근거에 드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공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 윤리와 친자연의 성향들이 이제 화제로 나타났고, 그리고 화풍으로서는 이제 남종화풍이 문인화의 어떤 정점이 되겠어요. 남종문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볼 거예요. 남종화, 북종화. 야, 남종화는 뭐고 북종화는 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남종화는, 좀 선비들의 그림이 남종화다. 북종화는, 그림을 위한 그 환쟁이들의 그림이 북종화다. 크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명대의 동이창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응? 그래서 남종화 그림이 더 훌륭한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문인 그림이 더 우수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그림을 위한 그림은 북종화 그림이고,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남종화가 되겠어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 고전에 들어가는 이제 미의식으로서는요, 우리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동양의 고전에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미를 나타내는 그 말들이 참 많은데요. 내가 지난 시간에 회사우스란 말을 했고, 문질빈민이란 말을 했어요. 회사우스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내 마음이 좀 순결해지고 깨끗해야만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게 요지가 되겠어요. 근데 문질빈비는 우리가 있잖아요. 문질빈비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의향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문질빈빈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게 서예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서예라고 하는 것은 붓을 잡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닫기 위해서. 그게 붓에 잡는 정점이고 목적이지. 글씨자체만 잘 쓰려고 하면 그 쟁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서사라고 그래요. 서사는 글씨를 찍은다가 서사예요. 테이크 픽처처럼. 서사만 위한 이 붓을 잡는 것은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위에 있는 것은 회사우서가 돼야 되고 문질빈민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동양 예술에서는 좀 가장 근본이 되는 말이 아닐까. 공자님 말씀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더 나아가서 도가 되는 것. 도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인도, 법도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것을 개척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향점이 아까 덕을 얘기했지만 회사소가 되고 문질 빈비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덕으로 나가는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자도 다 한자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쭉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하문활. 자가 물어보기를 교소 천해, 미목 천해, 소위 유순해, 하유야, 예쁜 보조개와 예쁜 보조개, 교태로운 그 웃음이 어떻고 또 예쁜 눈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소위 유현 아름다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니 흰 것으로 광채를 내는구나. 흰 것으로서 광채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자님 말하기를 자왈 회사우서야. 이 친구야, 그것은 바로 회사우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왈 예후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자가 말하기를 자세드 예후화. 예라는 것은 그 다음입니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님 말하기를 기여자 상이야. 기여자.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너밖에 없구나. 상이라는 사람은 상은 이 자의 이름이 상이에요. 나를 이렇게 세운 사람은 상이 너구나. 시가여언 시가여. 가여는 캔도 그런 말이에요. 시를 말할 수 있는 더불어서 시를 말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게 하는구나. 시를 내가 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와 대화가 할 만하구나. 너와 시도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너와는 말이 통하는구나. 이런 말이 공자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예후와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얘는 그 뒤입니까? 그 뒷전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 말귀를 알아듣네. 그래 바로 그런 거야.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더 중요해. 이런 말을 공자님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회사우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와 도덕은 인에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양 고전에 있어 아주 흔한 말들이에요. 지어도 의어덕, 의어인, 유어예. 유어예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덕에서 예술에서 논의는 거야. 이게 바로 공자님이 가르쳐준 우리 미의식이 되겠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것들이 다 많은 건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조금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것은 말은 이 고람전기라는 사람이 보여준 이 계산 포무들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고람전기라는 사람이 29에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고람이. 여러분들 정말 청춘이 죽었는데 이 그림 속에서 이 그림에서 아까 말한 추사의 판전이라는 글씨처럼 아름다움이 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아름다움이라 느껴지나요? 그쵸? 저도 그림이야. 이렇게 말할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나도 또한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근데 예술이 목적이 보다 보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게 왜 잘 그린 데만 찾는 거야. 응? 좀 이렇게 쓸쓸한 분야.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로 쓴 글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이따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 잠겨서. 나의 마음이 이러이러하더라. 이러이러하더라가 이런 요지가 되겠고, 또 이 그림은 아까 보여줬죠? 이것도 고람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또 하나의 이 호생관 최북이라는 사람이 쓴 공산무의도라는 그림이에요. 호생관 최북은 우리가 고호가 귤을 잘랐죠. 고호가. 호생관이라는 사람은, 호생관이라는 말 뭐냐면 호자가 털어 호자야. 이거 호자야. 이게 털 호자예요. 이게 날생자야. 이 사람은 이걸로 해서 먹고 살겠다. 그런 말이 이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환장이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아무나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줬다고 그래서 누가 그림을 그려달라니까 자기 눈을 찔러버렸어요. 자기 눈을 찔러서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게 자기 모습이에요. 눈을 찔렀어요. 왜? 내가 당신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그랬어. 그래만 그래주겠어? 차라리 내가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는 고호가 있다라면 고호보다도 앞서서 호생관 최북이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최북이에요. 이 사람의 미술관이 전라북도 무주에 가면 그 무주 톨게이트 조금 지나가면 최북 미술관이 있어요. 난 거기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그림 바로 뭐냐면 공산무인 수리화계야. 공산은 FT 마운트야. 사람이 없어요. 공산.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공산에 사람이 없어. 수리화계. 수리화계는 물이 흘러간다 그런 거예요. 수리화계. 그리고 꽃이 펴. 꽃이 피고 물은 흘러가요. 이 부분이 물이 흘러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산무인 수리화계를 이렇게 화제로 써놓고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여기 사람이 없는 데에 더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어디다 그려놓으면 그 사람 가치가 그림의 가치가 좀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움이 좀 없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것을 보고 소유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래서 이 그림이 이 조선시대 후기의 문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맛을 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선정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 풍설 야귀인도예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나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람이 불고 눈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밤에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그 밤에 귀인 돌아가는 사람이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컴백했겠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 중국의 절파풍의 그림으로서 좀 맛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건 초점이다 이렇게 보고 나서 얘기를 했고, 요 그림에 대한 이 느낌은 내가 여기다 적었어요. 여기다가 이 느낌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추사는 아까 얘기했죠. 이 그림은 또 추사 그림 중에 또 다른 이 명품 그림이 부장난도예요. 이 부장난도 그림은 추사가 이 난초를 그려줬는데 이게 난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인화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문자양 서원기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추사는 문자양 서원기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화제를 썼어요. 이 화제가 좀 이렇게가 화제예요. 여기까지가 화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장난화 20년 우연사출 성중천 해문명명 심심처에 차시음화 분리선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장난화 20년 난초를 그리지 않은 지가 20년이 됐대요. 근데 우연사출 성중천 우연히 그리다 보니까 성이 하늘의 중심에 떠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렸는데 제일 잘 그렸다 그런 거예요. 폐문명명 심심처 문을 탁 닫고 나서 정말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찾아보다 보니 차시음화 분리선이라 바로 여기가 선의 경계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그랬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그림이 부장난화해서 이 이름을 부장난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난초를 그렸는데 이게 난초겠어요. 이 맛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여기다 잘 그린 난초를 그리면 맛이 없어. 그 맛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맛이 없어요. 근데 난초가 아닌 것은 난초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정말 패러독스예요. 우리가 바위가 못생겨야 더 사람들이 즐겨 찾듯이 바위가 그냥 대충 생기면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위는 못생겨줘야만이 우리가 기괴하다 이런 말로 해서 내가 품어. 괴석 같은 거 그렇잖아요. 수석을 찾는 사람들이. 근데 이 그림은 정말 난초의 그림이라 볼 수가 없는데 저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우리 추사라는 사람이 추사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기인 기의 그렇게 얘기해요. 기인 그 사람이기 때문에 기의 그 사람의 뜻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품이 곧 인품이다.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의 그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사가 여기에 지금 화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부장난도 이 그림을 하나를 보고 나서 이 그림 하나에 대한 논문들이 수십 가지가 돼요. 어떻게 보느냐? 도대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낙관 도장들이잖아요. 이게 도장에 몇 개 찍혔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찍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그림에는 어떠한 비약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것을 보고 고절미라고 그랬어요. 고절미. 뭐 자기 느낌대로 뭐 틀리게 되겠죠. 그런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추사 김정희가 가진 그 이 동양의 예술의 아름다움. 동양의 예술의 아름다움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동양의 예술을 아름답다 느끼지 말라. 뭐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냐고. 아름다움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잘 그렸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잘 그리면 잘 그렸기 때문에 싫은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모르게 역사가 있고 흔적이 있고 또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이 있고 그런 것이 아름다움으로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가 그런 것은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과 생과 그 사람의 철학과 학식과 인품이 다 이 안에 컨센트레이션 원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including his thought, his sense 모든 것들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높여지게 되고 또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은 정말 조선시대 후기에 정말 우리 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라는 일을 쓴 그 유형준 교수라는 사람이 완당이나 추사는 또 후가 완당이기도 해요. 추사 김정희가 24살 때 중국의 북경에 가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 따라서 가서 이 친구들 사귀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그 사귄 사람이 옹방강과 관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추사가 24살인데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그때 나이가 70, 60, 70 됐었어요. 한참 뭐 친구 이런 레벨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선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와서 애들이 와서 그 애들이잖아요. 어른들이 그때는. 근데 추사를 이해해주고 또 긍정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청대 그 당시에 제일 큰 학자예요. 청대에서. 그 당시에. 근데 옹방강이라는 사람은 수동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당호가 보소제야. 보소제는 서동파를 보배로 여기는 집. 그게 보소제야. 그래서 서동파를 그렇게 흠모를 했어요. 왜? 서동파가 너무 큰 문화이기 때문에. 예술가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옹방강이 그러했어. 근데 추사는 또 그렇게
옹방강을, 응? 옹방강을 진짜 이렇게 그리워하고 큰 스승으로 모셨어요. 응? 그래서 주사도 자기 집에 와서 옹방강을 생각을 해서 보담제 그렇게 또 포도 지었어요. 당호도 짓고. 응? 또 주사는 또 완호이라는 사람도 너무 이렇게 완호이라는 사람도 옹방강 못지않게 너무 이렇게 흠모돼서 자기 호를 완혼의 완자에서 완당 그렇게 짓기도 했어요. 그래서 완당이라는 호가 추사의 호는 추사와 완당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추사의 호는 100매까지예요, 사실은. 그냥 쓸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추사, 완당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그 완당평쟁이라는 그 글을 썼어요. 세 권으로 된 글인데 완당에 대해서 세 권으로 글 태초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을 해서 쭉 썼어요. 어떻게 예술과 학문과 또 그 사람의 역사와 쭉 써가지고 내가 참 한 서너 번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추사의 모든 걸 담아놨어요. 추사에는 그렇게 역사가 있고 정말 철학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고 예술이 있고 그런 사람이 추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에 추사라는 사람은 정말 말년에 가서 너무 배고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많이 겪어서 정말 인생을 그렇게 아까 보여준 판전을 쓰면서 이제 세상을 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호가 추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가업추자라는 말 자체가 좀 이렇게 슬픈 거예요, 사실은요. 왜? 모든 것들이 저물어가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사라는 사람은 좀 불우했어요. 자기 자식도 별로 없고 자식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산애가 충남 예산애가 이 사람 그 본가가 있어요. 그래서 부장나도라는 그림 속에다가 자기를 다 담아놓고 말년에 가서는 정말 이렇게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해서 대원군하고도 대원군이 한참 그 세도정치를 했을 때 대원군이 좀씩 도와주고 그랬어요. 대원군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원군에 난초가 있지 않습니까? 대원군의 난초 그림이 추사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대원군이 난초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추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추사하는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대원군한테 난초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막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추사한테는 이런 그 역사와 철학이 있더라. 앞으로 또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추사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읽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이 그림은 신윤목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이부탐춘도란 그림이에요. 뭐 신윤목은 우리가 회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단원과 회원은 거의 정말 쌍벽을 이룬 그 화가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이부탐춘이라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는 좀 울림이 있어요. 이부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과부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과부. 과부가 탐춘은 뭐냐면 봄을 탐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 소복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부예요. 근데 과부인데 이 지금 고양이 개죠. 도구지. 이 도구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서 이부가 여기를 보면서 보물을 탐한다 그런 거예요. 이부는 뭐예요? 이부는 진짜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끈떨어진 가시나 마찬가지. 왜 인생에서 자기 파트너가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봄을 생각을 해요. 봄을 찾게 되고. 근데 이부는 뭐예요? 요 소나무를 보면 있잖아요. 이게 소나무인데 다 말라 비틀어졌어. 요것도 한 송이 요것만 남은 거야. 이건 뭐예요? 살아있긴 살아있어도 거의 죽은 거야. 근데 뭐예요? 이 소나무는 바로 이 과부를 암시해준 그 느낌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이 속에서는 그런 울림이 있다. 그런 이 비미한 그런 이 울림이 있어서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쓸쓸하기도 하고 동정이 가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 우리 신유복이라는 사람이 회원의
2부 탐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신윤복은 그런 그림도 그렸지만 이렇게 논의는 그림. 나는 내가 요즘 과제가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여인이 3명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3명이 있고 선비가 3명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노젓는 친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악사가 한 명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남자가 데리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데리고 노는 사람들. 데리고 노는 사람들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기생 그렇게 좀 격하된 말을 써요. 근데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배를 타는 것 자체가 좀 사회 참여로 볼 수가 있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 엔터테이너잖아요. 연예인들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 자체가 기생은 그냥 시중 드는 사람 이렇게 공식처럼 박혀 있는데 그걸 끈을 딱 깨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사회 참여가 아니고 현실 참여가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시각이 우리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시각이 이게 바로 현실 참여다. 그리고 여성 인권, 여성의 어떤 그 사회 진출의 단초가 바로 이런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그런 내가 이 자체가 나의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좀 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내가 누리는 삶은 내가 좋은 거 하고 내가 즐기는 거 하고 내가 잘한 것을 하면 된다. 그런 것이 라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이 틀리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이 보는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들, 제시하는 것들, 공감하는 것들, 또 알려주는 것들이 조금 또 시각을 바꿔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어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나의 좀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난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요게 보는 게 좀 생황이에요. 내가 좀 관심이 있는 것들이 생황이거든요. 생황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받쳐들고 불어요. 근데 이 생황은 화음악기예요. 우리가 비천의 동정성이 이렇게 큰 동종 있잖아요. 동종. 예미르종 같은 종에 보면 그 비천상이 있으면 거기에는 꼭 이렇게 생황을 불어요. 생황이라는 것은 제가 하모니인데 하늘과 땅의 만남이 울리는 것들이 생황이다. 응? 하늘 소리와 땅의 소리가 고차시켜준 것. 그 소리가 생황이다. 그렇게 해서 넣지 않았을까. 그 생황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건 자체하고 남자와 이 여자의 어떤 보통 시각은 그냥 시중을 드는 사람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런 시각을 바꿔서 또 좀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고 싶은 말이고 이 사람들은 이 그림 속에서 혜원이라는 사람은 이 그림 속에서 그냥 풍류를 즐기는 거.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혜원의 그림의 특징은 이 색조가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색조를 보면 이 색조가 어떻게 나오는 색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청자색처럼 은은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회원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회원의 그림의 특징이 이런 그림 보세요. 월화정인도. 월화정인은 뭐예요? 달 밑에서 정인이 있는 거야. 여기 핵심은 바로 뭐겠냐면 여기 화제가 있어요. 월 심심이야. 월 심심이야. 양인지사 양인지 이런 말이에요. 월은 심심해. 월은 어둡고 어두워. 근데 양인지사 두 사람의 일은 양인지
두 사람만 알아. Nobody knows. Only two men knows. 몰라요. 왜? 거기는 함축이 돼 있죠. 어떤 해프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큼 정겨운 전경이에요. 그리고 이 색조를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점 하나 찍은 것에 의해서도 아, 저 친구가 어린 친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상상력, 여러분들 그 전에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 전학기 쭉 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 월화정이들 제일 꼽더라고요. 제일 멋진 그림, 가슴에 와 닿는 그림이라고. 응? 그래서 왜? 내가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월화정인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느낌을 내가 여기 쭉 적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암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견도의 그림이에요. 이암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중기 때 사람인데 우리가 또 하나의 동물, 또 하나의 가족, 이 동물이다. 이 사람은 동물 그림만 그렸어요. 신기하게도 동물 소개를 동물을 그림으로 해서 요즘 뭐 펫 쪽에 이제 강아지 참 많이 키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육아 사회에서 어떻게 고양이를 그리고 개를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고요. 근데 이것은 초익 여기서는 바로 뭐냐면 이 개가 자기 새끼랑 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 개가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 앞서간 우리 선조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앞서간 사람이 있더라. 동물에도 그냥 동물만이 아니라 동물도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성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얼마큼 모든 애미들은 새끼가 있으면 용감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족에 얼마큼 정겨워요. 평안이고 평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았을까. 옛날 분들이 이렇게도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암의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많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나비만 그린 사람이 있어요. 나비만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계호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비가 보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그게 나비예요. 여러분들 나비를 잘 보세요. 나비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요. 응? 여기 지금 형형색색을 다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분도 조선시대 말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색깔이 있었던지 나비만 그렸어요. 나비만 그렸어요. 나비에서 그 사람이 이름 남계호인데 그거를 남나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남나비.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가 여러분들이 확 맥혀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유기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개인마다 이렇게 누구는 풍죽으로 대나무로 그린 사람도 있지만 나비를 그린 사람이 있고 개를 그린 사람이 있고 또 닭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동물과 같이 그림으로써 그 사람들의 그림이 정말 누구는 색깔로 드러내고 누구는 뜻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동양예술이 좀 아름다움을 좀 폭을 넓혀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까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볼 것들은 우리 동양예술이 여러 가지 폭이 있지만 앞으로는 다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또 여기 있는 이 점검들은 여러분들이 적어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뭐 여러분들 다 보면 알겠지만 참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 4강 자료가 4-1, 4-2, 4-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료들이 이렇게 한 번에 업로드가 안 돼요. 10메가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눠서 이렇게 올린 것들이에요.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제 블로그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다운받으시고 여러분들 다 지금 다운 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클래스에다 올려주고 싶어도 지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실 오늘 시간에 동양예술 유가와 도가를 좀 못했기 때문에 4강은 정말 이제 동양예술을 움직이는 두 축으로 해서 유교와 도교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만 얘기했지만 조금 들어가서 정말 유교와 도교를 어떻게 한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냥 주마간산 대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조금 커팅만 한번 열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만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간 너무 반갑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도 돼요? 나가는 거 맞아요? 이제 나가도 돼요!